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이 방송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고 올게요. 절도한 전력,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새집 옆에 쓰레기장? 혼인신고 거부하는 아내의 속사정. 위자료도 줬는데 월급까지 챙겨달라고? 자, 이렇게 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송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생법률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금요일에는 영화와 드라마, 소설, 동화 등 명작 속에서 법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신법한 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은 2020년에 공개된 큰 화제를 모았던 인간 수업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소재였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인간 수업이라는 이 내용은 모범생 또는 우등생인 고등학생 주인공들이 같은 반 친구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파격적인 소재로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후에는 해당 그 컨텐츠 사이트에서 오늘의 탑 10 전 세계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이 드라마는 폭력성이 강하고 범죄를 미화하기도 하고 또 모방 범죄를 야기할 그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동시에 기존 방송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소재를 다루면서 로맨스를 배제하는 등 하이틴 장르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주요 등장인물을 맡은 배우들이 굉장히 열연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몰입감 있는 전개하고 메타포의 적절한 활용 같은 연출 등으로 해외를 포함해서 각종 매체들의 호평을 받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공개합니다. 네, 주인공 오지수가 하교 후에 불법 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하철에 있는 그 물품 보관하면서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탁 꺼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인간 수업의 주인공 오지수라는 역할은 또 학교 안에서는 존재감 없는 조용하고 성실한 모범생으로 나오는데 학교 밖에서는 불법 성매매 사업의 포주로서 활동하는 이중생활하는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소심하고 말 수 없는 평범한 남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이상한 머리를 사용해서 그 추진력으로 그 불법 사업을 은밀히 진행하는 지수의 이중적인 면모는 드라마 속에 다른 주인공인 백유리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지수의 이러한 이중적 모습의 재미와 매력을 느끼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오지수의 이중적인 면모는 청소년 범죄물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낸 캐릭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성매매 사업은 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처벌법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 오지수라는 캐릭터가 그 김동희 씨가 배우가 이제 네. 열연을 했는데 네. 되게 모범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쵸. 네. 그 조용하고 얌전한 약간 네. 그런 이미지인데 정말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더 네. 극대화됐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지수의 성매매 사업이 법적으로는 왜 어떻게 반하는지,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건 네. 저희가 알지만 네. 어떻게 반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수는 자신이 직접 남학생이라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었고 네. 핸드폰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성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뭐 폭력 아니면 뭐 강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실장이라는 다른 캐릭터 배우 최민수 배우였죠. 네. 상황 해결하는 등 성매매 관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행위는 명백하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의 목적인 신매매와 함께 성매매 처벌법 제4조에 따라서 금지 행위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이고요. 네. 따라서 지수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네, 어쩌면 좀 당연한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네. 그런데 실제로 성매매라는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더 예.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드라마 속에서 지수가 연결한 성매매 대상에는 미성년자 여학생들, 자기의 같은 반 친구를 포함해서 네. 민이라는 주인공이 맞아요. 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성보호법에 먼저 위반되는 행위이고요. 청소년 성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매매 처벌법보다 더 특별법으로서 더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요. 약칭으로는 소위 뭐 아청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결정적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요. 미성년자인 오지수가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성매매 알선자인 지수 또한 아직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이 성매매 처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또 미성년자라서 네. 또 못 받거나 좀 약하진 않을까 네. 또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자, 네.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네, 일단은 형법 제9조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되는데 지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2학년은 만 16세, 만 17세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어. 다만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만 17세까지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처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제 성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에 이제 15년형을 미성년자에게는 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점이 있을 뿐이고 예. 엄격하게는 해당 그 주인공이 만약 이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됐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이란 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게 또 뜨거운 감자잖아요. 촉법소년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법을 악용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나이에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평생 이제 그런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는 쪽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화, 네. 교정 이런 쪽에 주안점을 뒀다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조항들에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해 행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만 19세 미만 그 학생이라고 해도 처벌되니까 자기의 나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될 거고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는 걸 오히려 이용하고 악용해서 그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일명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무기로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차후에 법률적인 개선점이나 향후 제도적인 개선점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좀 네. 빨리 마련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결정적 장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지금 그 같은 반의 친구예요. 성매매라는 인물인 인간 수업의 다른 캐릭터 서민이라는 친구인데 역시 미성년자고 지수랑 같은 반의 그 동급생이잖아요. 네. 예.
그 서민이는 여기서는 이제 가출 청소년이자 오지수와 백유리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로 나오는데요. 네. 학교에서는 이 일진, 소위 얘기하는 일진 무리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한테 비싼 선물을 바라는 남자친구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서 이제 삼촌이라고 불리는 익명의 알선업자인 남자 주인공 오지수, 그다음에 이제 이 실장을 통해서 조건 만남, 성매매 행위를 하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그리고 예. 또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이제 약간 미운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이제 짠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성매매하는 것 네. 자체는 좀 불법이고 나쁜 네. 행동이지만 네. 이 친구가 또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네, 그 비싼 그러니까요.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성매매한다라는 게 참 네. 좀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네. 그런 또 캐릭터였습니다. 네. 예, 자, 민이 조건 만남 행위가 만약에 들켰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네,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법에서 규정한 매춘 뭐의 예. 또 다른 형태로서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근데 이제 민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희가 하는 이런 조건 만남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조에서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에 만약에 이 행위가 들켰다라고 하는 경우에 민의는 먼저 청소년 성보호법 제37조를 통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조에 의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21조 1항에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7조 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로. 예, 처벌되기보다는 이제 어떤 교화나 개선, 치료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 제1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항을 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이 명확하고요. 뭐 성범죄를 겪은 아이들이 일생 그 충격 때문에 씻지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도 사회 곳곳 그림자 아래 이제 남아 있겠지만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큰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적지 네. 않은 충격을 받긴 했으나 또 계속 이렇게 곱씹어보다 네. 보니까 없는 일을 또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참 10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 사건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렇죠. 조치가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이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에 절도를 조금 저질렀어요. 큰 거는 아니고, 이제,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과일 가게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좀 훔치게 됐는데, 네. 이제 그게 어쩌다가 이제 주인분한테 걸려서 이제, 그게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경찰에 넘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결 심판을 받고, 이제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이 크진 않아요. 1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 과태료랑 뭐 벌금형이랑 뭐 좀 다르다. 앞으로 조금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은 이제 벌금형은 뭐 그렇게 크게 앞으로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이런 벌금형 전과가 조금
불이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화 주신 것 같고요. 뭐 사정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지금 송 네네. 변호사님 같이 듣고 계셨으니까 바로 이게 지금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예, 바로 좀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옆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15,000원 죄송한데 네네네. 그 소리가 조금 작아서요. 네. 이 소리를 키울 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전화로 통화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15,000원 상당의 과일을 훔쳤다가 뭐 어쨌건 즉결 심판으로 갔으면 중간에 이제 피해자한테 피해 변제 같은 것도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즉결 심판으로 처리가 됐던 건가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그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뭐 종결이 다 된 거고요. 예, 네. 종결됐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본인은 그러면 어쨌건 성년자이기는 하신 거죠? 미성년이시진 않죠? 예, 네. 예, 예.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그 궁금한 뭐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 어떤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런 것들 중에 그냥 폭넓게만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폭넓게요. 네, 그냥 폭넓게 그냥 이게 전과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예.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 본인께서 벌금 1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즉결 심판으로 진행되어서 벌금형 10만 원을 받은 건 그나마 그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좀 경미하게 본인의 절차를 처리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피해를 변제한 것 역시 그런 사정으로 참작이 됐을 것이고 여기서 예. 만약에 즉결 심판이 아니라 예. 약식 명령으로 약식 기소가 됐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염려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서 본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 소위 얘기하는 전과 기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즉결 심판으로 됐다고 하는 건 다행인 거기는 해요. 그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즉결 심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즉결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조로 범죄를 했다는 게 명백하고 다만 이제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서 즉결 심판에 의한 절차를 정하고 있고요. 즉결 심판 대상으로는 이제 이게 시군법원 판사 혹은 지방법원 지원 등에서 즉결 심판에 의해서 본인한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이제 반대로 내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전제로 한 건데 나는 아예 무죄를 희망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식재판, 그 경우는 정식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얘기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전과를 규율하는 내용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정하고 있고 이 법률에서는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전과 기록이라는 건 수형인 명부, 수형 인명표,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핵심적으로는 그럼 여기에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전과 기록의 범주에 본인이 수형인 명부에 들어가거나 수형 인명표에 들어가거나 범죄 경력 자료에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건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해당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수사 자료표를 사법경찰관은 이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자료표를 작성해서 경찰청에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사 자료표가 앞서 말씀드린 전과 그 기록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자료의 일부로 구성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호에서는 즉결 심판 대상자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즉결 심판으로 종결돼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즉결 심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인해서 처분이 이뤄진 자로 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았을 때 본인은 이제 범죄 경력 자료의 수사 자료표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벌금 어쨌건 즉결 심판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과 자료에 나타나서 향후에 뭐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즉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해당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이렇게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설명드리고요. 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이제 네. 정말 그 큰 문제는 이제 아닌 거죠. 네, 뭐 이게 문제가 아예 없다, 뭐 전혀 걱정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전제하는 건 이거예요. 전과 기록, 소위 얘기하는 전과 기록, 뭐 범죄 경력 자료 이런 걸 발급받는 게 일반 사기업에 취업할 때도 요거 발급받는 경우는 잘 없지만 공무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전과 기록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돼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으로 범죄 경력 자료, 가령 해외 취업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다든지 할 때 해당 그 범죄 경력 자료 여부를 발급받아서 증명서를 떼어 보면 거기에는 지금 즉결 심판 사항은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좀 마음이 놓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좀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예,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직결 심판 대상자는 전과 기록에는 나타나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앞으로 또 파이팅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마음의 짐은 좀 우리 상담자분께서 더신 것 같은데요. 네. 직결 심판 대상자는 그러면 전과 기록에 어떤 뭐 범죄이든 직결 심판을 받았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분의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뭐 피해 변제를 했는지 이런 걸 네. 여쭤봤던 이유가 이분하고 매우 유사한 사안,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게 피해 변제가 안 됐다든지 합의가 안 돼서 뭐 고소인이 계속 엄벌을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그 행위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약식 명령으로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약식 기소 혹은 뭐 정식 기소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직결 심판으로 해서 경미범죄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를 이제 심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합의라든지 피해 변제라든지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긴 하셨지만 비교적 조기에 그런 조치를 잘 취하셔서 직결 심판으로 처리가 되신 걸로 보이고 나이가 이제 어리셔서 나중에 내가 뭐 취업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직장을 구한다든지 했을 때 뭐 이게 전과로 나타나는 게 아닐지 염려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결 심판에 의한 절차로 발생한 납부한 벌금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 대상의 전과 기록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세요. 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최근 아파트를 선분양받아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요. 이 집을 위해 평생 아내와 저축하며 모은 돈과 살던 집의 임대차 보증금, 은행 대출까지 받았죠. 문제는 아파트 입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돼 부푼 꿈을 안고 입주했는데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와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중인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받지도 않았을 텐데 분양 광고나 안내 책자, 모델하우스에서는 전혀 안내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또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내 집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너무너무 크셨을 것 네.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게 조금 복잡한 그 쟁점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 이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하기는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대법원은 이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 주신 것과 유사한 그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판결을 했던 바가 있기는 해요. 네. 뭐냐면 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 이 사실은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쟁점이 되는 건 가장 그 사연자분의 경우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다. 결국 부작위를 한 게 불법적인 행위인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자기 의무와 관련해서 신의 측에 비춰보면 이 사항들은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신의 측에 따르면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후속적인 법적 효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르면 여기에서 분양회사가 네. 이제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는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에 어디에 건설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즉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고 그 자체가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속인 것,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연자분께서 희망하신 것처럼 분양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계약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네. 민법에 따라 이제 다음 수순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줬는데 분양계약이 취소됐다. 그럼 그 다음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는 내가 납부한 돈은 부당이득 아니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돈은 부당이득한 금원에 해당한다면 분양대금 상당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네. 시공사 측, 분양회사 네. 측에서는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묘지랑 뭐 쓰레기 네. 매립장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네.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취소 플러스. 네, 그렇죠. 예. 이것도 궁금하신 사항 중에 네. 하나죠.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한 사실인가?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고 그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럼 이제 이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또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뭐 상대방한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상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 여기에서 사연자분이겠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있었지만 이거 만약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한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손해배상액을 따질 때 조금 감액을 해야 된다는 걸 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일단 고지 의무, 말해야 되는, 알려야 되는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혹은 그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주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에 근거해서 불법행위 일종으로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하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내가 어쨌건 집을 꾸몄고 내가 여기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은 유지하지만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네.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분양회사가 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아파트 광고에 공동묘지의 존재라든지 쓰레기 네. 매립장 건설과 같은 사실을 알면서 당연히 알고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이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기죄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민사상 기망행위하고 형사상 기망행위가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서 민사상 주요한 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고 주요한 사항의 기망이 인정돼서 민사상 법률행위의 취소,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경우라면 네. 그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일흥에 다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사처벌, 사기에 대한 그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을 희망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는 기망의 상대방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그 당시에 설명했던 그 분양사무실의 개인 직원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법인으로서 어떤 사기죄 죄책을 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기망 그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입증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도 될 수 있고 만약 그거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기죄 처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금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참 여러 가지로 법적 다툼 때문에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미리 좀 분양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사기 사례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일흥에 이제 이런 쓰레기장 혹은 이제 뭐 공동묘지 이런 것처럼 주민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일종의 혐오 시설 그리고 네. 그런 걸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의로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이제 기망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양 사기 사례를 말씀 주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분양 사기 소위 얘기하는 분양 사기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더 이제 심각한 사례들은 뭐냐면 네. 분양과 관련한 전형적인 사례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한테 동일한 호수에 대해서 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이제 되게 영세한 어떤 분양 대행사 혹은 뭐 시행사 이런 데서 분양 대금을 받은 후에 이제 가로채서 도망치는 그런 사례들이 최악인데요. 예, 네. 가장 예전에 많이 이제 벌어졌었던 예. 옛날에 특히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을 당시에 많이 벌어졌었고 다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전산상으로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분양과 관련해서 신탁이라든지 각종 안전 장치들이 생겨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분양 사기 조심해야 되는 분양 사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이고 원래 빈번했던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중 매매 사안이라든지 이중 분양 사기 이런 것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분양 사기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꼼꼼하게 내 자신이 따질 수밖에 없는 네, 사건들이네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지요? 일단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이제 선분양을 받으시고 뭐 오매불망 기대하던 집을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이런 혐오 시설 뭐 이런 피해 내가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들 때문에 큰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많이 그 이런 분양 사무실 혹은 모델하우스 뭐 이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건 이제 분양이 되지 않아서 추가 물량들을 매매할 때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분양 당시에 어떤 안내책자나 설명의 자료 앞서 사연자분께서도 그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예전에 이제 분양받을 당시에 그 자료들을 꼼꼼히 구비하시고 본인이 막 설명받은 게 있다고 하면 설명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당초에 분양 당시에 고지한 사항과 중요한 부분이 다르거나 혹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고지했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는 그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향후에 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분양 사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때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책자나 본인이 설명받은 자료 같은 걸 꼼꼼히 구비해 두시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뭐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하시고 분양을 본인이 받으셨다면 그 후에는 그런 자료들을 꼭 보관하셔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참 속은 것도 괘씸할 것이고 네. 이렇게 주변에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하신 네.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담자분께 이제 네. 뭐 끝으로 상담자분과 같은 네.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좀 포함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제 그 분양 계약 당시에 주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네. 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민사 절차 등을 통해서 계약의 취소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제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또 고민 네.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요. 결혼 후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혼인신고를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살려면 혼인신고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친부 등록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고 또 상속 문제도 아이한테 갈 거니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혼인신고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저도 네, 사연을 맞아요. 읽으면서 네. 아내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네.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법적으로 한번 저희가 따져볼게요. 네. 부부가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어떤 네. 일이 생기게 되는지. 이게 지금 혼인 신고라고 하는 건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신고, 확인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 뭐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고를 반드시 며칠 이내 하도록 어떤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부로서 혼인을 형성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사실혼이라는 표현에 따라 예.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법률상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사연자분께서 궁금한 네. 건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내 말처럼 친부 등록이라는 네. 것만 해도 되는 건지를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네.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해서 친부 등록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친부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사연자분은 자녀의 친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가령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게 해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령 당사자의 연금이나 혹은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그 상속에 대해서 혹은 이와 같은 연금 수령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또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 갑자기 떠오른 게 이게 네. 좀 상황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떠오르거든요. 네, 네. 이게 작은 것을 취하려다 보니까 네. 더 큰 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진 네.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그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네. 아이와 아버지의 상속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네. 조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세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드리는데 예, 예. 상속이라는 건 이제 혈연
후견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친부로 이제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상속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분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정하고 있냐면 민법 제 844조에 따르면 그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네.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추정시켜주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싶다면 엄격한 절차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호라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혼인신고가 안 되고 이제 출생에 따른 친부 등록만 했다면 그 자체로 말씀드린 친생 추정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제3자가 저 아이는 내 자식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혹은 이제 내 자식이다라고 다툴 경우에 절차가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부부의 자녀였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실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아무런 추정이 없는 단순한 친부 등록에 따른 그 신고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법률론과 네. 사실론은 그 법률상에서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네, 법률로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을 포함해서 법률 제도로서 보호하고 있는 혼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실로는 혼인의 실체는 형성했으나 혼인 신고만 없는 경우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로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합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혼 자체는 당사자 간에 그냥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면 그냥 합의만으로 해소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속이라든지 기타 각종 법률 제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지금 혼인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아내가 주장하고 네. 있는 그런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혼인 신고가 부동산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이런 것들 이제 또 네. 어설프게 듣고서 네. 혼인 신고 미루는 분들 네,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일단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사연자분의 얘기에서 보면 사연자분도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배우자분도 주택이 하나가 있어서 네. 둘이 한 가구로 묶이게 되면 세금에서 더 큰 손해 혹은 세금이나 혹은 각종 부동산에서 그 불리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주택과 관련한 제도의 규율을 가구 단위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이런 식으로 각각이 하나씩 갖고 있는 식으로 명의를 분산해서 어떤 세금이나 어떤 제도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구 단위로 묶어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규제, 규율을 위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구가 두 사람이 각각 별개니까 이 가구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네. 세금 혹은 이제 부동산 규율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혼인할 경우에는 일가구가 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다소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서 제도의 개선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두 분께서 네. 법을 좀 더 세밀하게 그럼요. 들여다보신 네. 후에 유불리를 잘 따지시고 두 분이 잘 네. 합의를 해서 예쁜 아이 낳고 네.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구 배송 기사인데요. 침대 배송 중에 길에 세워둔 물건이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맞았습니다. 넘어지셨는데 코와 발목이 골절이 됐다고 해요.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치료만 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보험도 없고 복잡해지기 싫어서 합의를 말씀드렸더니 치료비와 위자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료비 총 80만 원을 포함해 위자료까지 300만 원을 얘기해서 일단은 드렸는데요. 2주 뒤에 연락 와서는 부상 때문에 일을 못했다며 한 달간의 월급인 150만 원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월급까지는 드릴 수 없다고 하니 화를 내셨는데요. 제가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월급까지 챙겨드려야 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네, 길에 적재된 물건 때문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양쪽에 다 입장이 이해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네. 이게 그 세워놨던 물건이 이제 쓰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공작물 책임이라는 게 인정될 것 같고요. 아, 공작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이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개인 간의 합의를 네. 할 때 합의 금액의 적정선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이게 합의 금액의 적정선,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그다음에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또 그다음에 뭐 후유장애가 생겼는지 여부 등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감정 절차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고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법원이 산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 합의금을 받고 끝내기로 했는데 또 금액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협의가 되지 네. 않는다 이 사연처럼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합의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돼서 돈을 지급할 때 네. 합의서를 이제 바로 작성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제 여기에서 정확히 설명이 안 나와서 합의서 이미 작성했다. 근데 내가 미처 다 못 받은 게 이 돈도 더 있다라고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양당사자의 이 금액으로 합의가 종결됐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번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래서 이 합의 외에 추가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는 사항, 손해 등에 대해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럼 네. 반드시 그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그렇죠. 거네요. 이 사안에서는 어, 뭐 더군다나 2주 지난 후에 뭐 연락이 와서 네네. 한 달치를 달라 이런 내용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구체적인 산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네. 것이 길을 걸어갈 때 물건이 적치돼 있으면 보통 네. 이렇게 피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상대 역시 전방 주시나 주의를 네, 하지 않음으로써 네. 이렇게 좀 다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사적인 합의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제기를 하고 난 더 봐야겠다,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이 사연자분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일부 과실상계가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에서 살짝 언급하기는 했지만 다쳐서 이제 한 달간 네. 일을 못했으니까 네. 그 월급까지도 달라. 이게 과연 네. 합당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 내용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됐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 3분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손해, 네.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지출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치료비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소극적 손해,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잃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자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는데 사연의 내용만으로도 2주 후에 연락 와서 이제 1개월치 급여를 다 달라 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보이고, 또한 이제 사안에서 이제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책정해서 받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과한 요구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민사소송이 벌어지면 과실상계도 또 쟁점이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험 처리를 했으면 깔끔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요. 뭐 네. 부득이하게 개인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개인 간 합의를 했다면 네. 합의서 같은 걸 좀 작성해 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럼요. 무조건 추후에 이제 당사자가 말을 번복한다든지 또 추가로 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분쟁이 재차 휘말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뭐 민형사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 문구를 삽입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재소 합의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뭐 각하된다든지 그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반드시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연자분의 말씀만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이미 합의가 완료됐는데 그 후에 변심하셔서 또 추가적인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응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상대방이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그 절차 안에서 본인이 이미 변제한 부분, 또 과실상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 전화 0257-8295번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